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생성형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님도 아마 느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쓰는 저작권법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펜으로 글을 쓰고 붓으로 그림 그리던 세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창작 활동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이 오래된 규칙들이 뭐랄까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네,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치는 걸로는 어림덥다. 아예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과감한 주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기존 법의 한계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저자가 제안하는 그 대담한 미래 설계도 5가지 새로운 이론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법정에 먼저 들어가 보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문제의 핵심을 아주 흥미롭게 짚어내는데요. 이게 단순히 법이 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법이 규제하려는 대상,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행위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질요? AI는 인간처럼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수학적인 또 기하학적인 관계를 파악해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나 픽스를 예측하는 일종의 확률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 창작이 아니라 확률적 사건이다. 그렇죠. 그러니 저자, 복제, 유사성 같은 이런 인간 중심의 개념들은 이제 뭐랄까 번지수가 틀린 셈이 된 거죠. 네네. 오늘 대화는 바로 이 낡은 틀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부서지고 있는지, 또 그 폐허 위에 세울 새로운 개념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저자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새로운 이론을 펼치기 전에 먼저 예상되는 반론들부터 정면으로 마주하더라고요. 네. 일종의 예방주사처럼요. 첫 번째 반론부터 볼까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든 법은 법의 논리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 좀 어렵게 말해서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법조계의 오랜 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작동 원리 같은 사실관계가 법의 당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술은 기술이고 법은 법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주장이 AI 시대에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반박해요. 어떤 점에서요? 문제는 법이 기술의 작동 방식을 따라가야 하냐 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규제하려는 대상의 근본적인 현실, 즉 존재론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그 현실 위에 간신히 서 있던 법적 개념들이 그냥 공중분해된다는 거예요. 아, 비유하자면 마차를 기준으로 만든 도로교통법을 갑자기 나타난 비행기에 적용하려는 것과 같아요. 도로나 바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법이 기술에 맞춘다기보다는 법이 서 있는 땅 자체가 바뀌었으니 법도 새로 지어야 한다. 정확합니다. 인터넷 초기에 도메인 네임이나 메타데이터 같은 이전에는 없던 법적 개념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네, AI라는 새로운 대륙이 나타났으니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반론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서 법정에서 못 다룬다는 주장이요. 아, 네. 집행 가능성 문제.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 판사가 어떻게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나 잠재 공간 같은 걸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 역시 역사가 이미 반증한 기후라고 말합니다. 역사가요? 생각해보면 법원은 이미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나 복잡한 화학 구조식, 심지어 뇌파 데이터 같은 매우 기술적이고 비직관적인 증거들을 다뤄왔거든요. 그렇네요. 핵심은 판사나 배심원이 양자물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 증언이나 시각화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다면 AI에도 그런 일종의 번역기 같은 도구가 필요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심지어 구체적인 기술까지 제안해요. 오, 어떤 거죠? 예를 들어 파라메터 지문이라는 기술은 AI 모델의 고유한 구조를 DNA처럼 식별해서 등록하는 거고요. 네. 잠재 궤적 서명이라는 건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AI 내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와, 그러니까 복잡한 AI의 내부 활동을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변환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너무 급진적이다 또는 기존 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법은 원래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잖아요. 굳이 이걸 다 뒤엎을 필요 없이 저작권이나 영업 비밀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저자는 그 두 가지 반론을 묶어서 이미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현실로 답합니다. 이미 붕괴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나 게티 이미지가 제기한 소송들을 보면요. 법원이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저작권법이 말하는 실질적 유사성이나 파생 저작물 개념에 딱 들어맞는지 판단하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한계가 보이고 있군요. 네, 땜질 처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은 인간 저자가 있어야 하는데 AI는 인간이 아니고요. 그렇죠. 특허권은 발명이어야 하는데 AI는 확률적 예측을 할 뿐이고 또 영업기밀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AI 결과물은 세상에 공개되잖아요. 네네. 이처럼 기존의 법들은 AI라는 새로운 존재와는 애초에 호환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게 저자의 진단입니다. 와, 기존 법이라는 도구함이 그냥 텅 비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망치로 마이크로칩을 고치려는 거죠. 이렇게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나니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게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인데 정말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법률의 초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정교한 거버넌스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제시하는데요. 총 5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잠재 공간 거버넌스, LSG입니다. 잠시만요. 잠재 공간부터가 벌써 어려운데요. 이게 뭔가요? 아, 네. 쉽게 말해서 AI의 마음속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속 지도요? 네. AI가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들의 관계가 일종의 기하학적인 지도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개념과 개라는 개념은 이 지도 위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자동차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식으로요. 아, 그런 개념이군요. 이 잠재 공간 거버넌스는 바로 이 지도 자체를 관리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AI의 머릿속 지도를 관리한다고요? 마치 도시계획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저자도 바로 그 비유를 써요. 아, 정말요? 네. 위키피디아 같은 공공 데이터로 만들어진 영역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 잠재 구역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데이터로 학습한 영역은 중공공 구역으로, 그리고 기업의 고유 데이터로 구축된 영역은 독점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파라미터 권리 관리, PRM입니다. 파라미터? 네. 잠재 공간이 AI의 지식 지도라면 파라미터는 그 지도를 그리는 수십억 개의 미세한 좌표값, 다시 말해 AI 모델의 설계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설계도. 이 권리는 바로 이 설계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지문 등록소 같은 걸 만들어서 모든 상용 AI 모델의 고유한 DNA를 등록하고 관리하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AI의 지식 지도를, 두 번째는 그 지도를 만드는 설계도를 보호하자는 거군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종 결과물인 텍스트나 이미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이에요. 결과가 아닌 과정과 구조를 보호하는 거죠. 네. 이어서 세 번째는 확률적 구성 라이센싱, PCL입니다. 이건 AI가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거쳐온 경로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경로요. 네. 최종 결과물이 우연히 어떤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걸 막고 AI 모델의 독창적인 생성 방식, 즉 아키텍처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비선형적 귀책 프레임워크. AI가 유해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개발사냐, 사용자냐를 두고 갑론박이 많죠. 네. 이 프레임워크는 누구 한 명의 잘못을 따지는 낡은 방식을 버리자고 제안합니다. 대신 AI가 특정 결과물을 만드는데 기여한 여러 주체들,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모델 개발자, 데이터 제공자 같은 이들의 영향력을 각각 측정해서 그 기여도에 비례해서 책임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개념은 예술가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들릴 것 같아요.
시냅스 문화권, SCR. 네, 이건 현재 저작권법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 바로 화풍이나 스타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입니다. 아, 스타일. 제 소셜미디어 피드만 봐도 반고흐 화풍으로 그린 서울의 밤 같은 AI 이미지들로 가득한데요. 이 SCR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네. 예술가나 특정 문화 집단이 자신들의 고유한 스타일을 나타내는 스타일 벡터를 등록하고요. AI가 그 스타일을 사용할 때마다 얼마나 참조했는지 영향력을 추적해서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예술계를 뒤흔들 만한 아이디어인데요. 특정 아티스트의 예술적 DNA 자체를 보호받는 자산으로 만들자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걸 관리하려면 새로운 기관이나 전문가도 필요하겠어요? 말은 멋진데 이걸 실제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자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이 모든 시스템을 감독하고 분쟁을 조정할 독립기구로 알고리즘 권리위원회 ARC, 그리고 AI 모델의 내부 구조를 감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새로운 전문 직업으로 AI 모델 감사관 AMA를 제안합니다. 아, 제도적 기반까지. 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까지 함께 설계한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하고 새로운 법 체계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다면 지금과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가상 판례들을 시뮬레이션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대표적인 가상 소송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뉴욕타임즈 대 오픈 AI 소송의 2026 가상 판례입니다.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소송이죠. 네. 현재 법리로는 AI 학습이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아마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법원이 전혀 다른 차원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죠. AI의 학습은 뉴욕타임즈 기사의 표현물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담긴 의미관계를 잠재 공간이라는 고차원적 기하학 구조로 변환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 잠재 공간을 규율하지 않는다. 그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판결하는 거죠. 그럼 오픈 AI가 이기는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이 판결은 동시에 뉴욕타임즈가 앞으로 새롭게 제정될 잠재공간 권리 LSR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잠재공간의 특정 구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와. 즉, 싸움의 쟁점 자체가 복제 여부에서 잠재공간의 소유권 문제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규칙과 경기장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술가들의 스타일 도용 문제도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가상수송 아티스트 길드 대 미드전이 2029년 이건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현재 법으로는 스타일이나 화풍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한 시냅스 문화권, SCR 개념이 도입된다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창작물에서 추출된 식별 가능한 고유의 문화적 패턴 집합에 대해 제한된 권리를 가진다. 그 판결이 내려지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 판결은 AI 기업들이 특정 아티스트의 화풍을 얼마나 참조했는지 영향력 점수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수익의 일부를 해당 아티스트 길드에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더 이상 공짜로 남의 스타일을 가져다 쓸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새로운 이론들은 현재의 법 언어로는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었던 AI의 활동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도구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성형 AI가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어떻게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아주 정교하고 대담한 미래의 법적 아키텍처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창작 활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19세기의 법은 더 이상 기계의 생성활동이라는 21세기의 현실을 규율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대안은 AI의 작동 방식, 즉 잠재 공간, 파라미터, 확률적 경로라는 기술적 현실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AI가 지식재산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발명.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청사진은 그 거대한 재발명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새로운 법 체계는요. AI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파라미터나 잠재 공간처럼 결국은 인간이 설계하고 소유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아주 먼 미래에 AI가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 개발자조차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스스로 창발해낸다면 아, 그 권리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처음 만든 인간 개발자의 것일까요? 아니면 AI 그 자체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청취자님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